시작됐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 날 또 아침입니다. 7월 22일이고요. 이제 10시가 조금 지났네요. 10시 2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유인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장마가 지금 다시금 좀 오는 느낌이더라고요. 태풍 때문에 장마 전선이 좀 밀리면서 이제 중부 지방으로 올라온다 그래가지고요. 네. 아마 오늘까지 비가 좀 많이 올 수 있고 이후에는 이제 장마가 좀 더 위로 올라갈 거라 그럽니다. 북한 쪽으로 올라갈 거라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시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더위에 대한 각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비가 올 때는 그래도 좀 습해도 조금은 그래도 지낼만 했는데 여기서 이제 푹푹 찌게 되면 이제 괴로워지죠. 꺼비의 3종 세트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면서 거기 비 많이 오나요 하셨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그냥 지금은 아직은 흩뿌리는 정도라고 합니다. 흩뿌리는 정도라고 하는데 아마 오늘 낮까지는 좀 비가 올 예보로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왕코 먹태님께서도 가을님께서도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씨집안 육아 일상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월요일 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어서요. 정신과 의사가 정신없이 산다는 게 매일 바람직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말이 없어요. 제가 계속 어제도 뭐 촬영 때문에 어제도 방송 촬영 때문에 있었는데 그냥 조금 그냥 예고편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JTBC에서 했던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고침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단 취지는 너무 쉽게 이혼하려고 하니까 이혼하기 전에 이제 이혼 숙녀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혼 숙녀 캠프를 통해서 그간에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갈등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전문가들을 통해서 해소해서 그래도 결혼에 대한 거를 좀 유지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뭐 변호사랑 뭐 상담사랑 저 같은 정신과 의사도 붙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캠프 하루를 제가 막상 가서 있으면서 이제 주말을 보냈는데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방송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 방송의 취지가 진짜 진심이구나. 그리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떤 부부들은 실제로 이혼 협의 중에 계신 분도 있고 그 정도로 심한 갈등이 있지만 이게 또 우리의 마음에 저 깊숙한 부분이나 또 법적인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는 또 그런 갈등 관계가 일정 부분 또 해소될 여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막상 직접 보게 돼서 저도 조금은 배우는 점이 좀 많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거기에 보면 심리극이 있거든요. 아마 이영하 선생님인가? 아마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도 나오는 이영하 선생님이 심리극을 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일부러 시간을 좀 기다려서 그 과정을 제가 좀 다 참관을 좀 하고 왔거든요. 사이코 드라마라 그래서 정신과 영역 내에서도 이제 심리극을 활용을 과거에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거를 제공하는 병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고 저도 경험을 많이 못 해본지라 막상 또 전문가가 와 계시길래 시간을 내서 그것까지 다 보고 온 것 같네요. 그렇게 일요일 날을 보내고 나니까 지금이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요일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래도 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들어오셨네요. 이시집안 육아일상님께서는 오늘의 주제죠. 네, 인생의 덫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그 덫에 대해서 이건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일정 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왕코 먹태님께서는 날씨랑 온도가 정신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 게 더위에 많이 노출되면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비 오는 날 오히려 더 마음이 편안한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비 오면은 마음이 울적해지시는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들은 습해지면은 삭신이 쑤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영호 전무님께서도 들어와서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왕코목태님께서는 저는 피로도가 조금만 쌓여도 주의 집중력이 낮아진다는 걸 바로 느껴서 평소에 틈 나는 대로 씌워주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죠? 특히 이렇게 체력적으로 소진되려고 할 때는 내가 삶에서의 여유감 없이 너무 이렇게 삶을 빡빡하게 사는 건 아닌지, 제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네. 이씨집안 육아일상님께서는 저는 집중하다가 다른 게 끼어들면 흐트러져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집중력의 양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딴 게 끼어들면 당연히 우리의 집중력 자체가 떨어지죠. 오영민님도 오셨네요. 인사해 주시면서 울광쌤, 이광민 원장님과 최희선 PD님과 김수재 PD님, 그리고 나온산 출연하신 후에 여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광쌤 얘기 주고받으셨다고 하시면서 모두들 잘 봤다고 하시고, 데니구님도 광쌤도 응원하며 함께 했다고요 라고 하트 보내주셨네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나온산의 전현무 씨랑 같이 촬영한 게 있고, 데니도 나온산 멤버라 또 저랑 데니구랑 또 친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데니구랑도 한 번 또 출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서로서로 합니다. 서로서로 합니다. 뭐 어디까지나 뭐 우리끼리만의 꿈 같은 거죠. 네. 이씨집안 육아일상님께서는 둘 다 자기 말만 하는 것도 ADHD라고 하셨는데, 그쵸, 뭐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서 자기가 이렇게 충동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는 것도 일정 부분은 ADHD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안이요. 우리가 불안이 있으면 ADHD는 이 필터링이 안 되는 거고 자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입으로 내뱉는 게 이제 ADHD의 특성이라면, 불안이 있으면 이 얘기를 안 하면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강박 같은 거죠. 내가 이걸 정리 안 하면 불안하듯이, 내가 머리 안에 든 생각을 말로 뱉지 않으면 이게 내가 뭔가 찝찝하고 불안해요. 그러면 또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왕코먹트님께서는 심리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심리극 참 좋죠. 전 비니자 기법을 경험해 봤는데 감정의 접촉이 어마어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덫에 걸리면 비니자 기법을 집에 있는 개한테 말하면서 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비니자 기법? 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제가 저도 이제 심리극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비니자에 내가 앉거나 혹은 가상의 인물을 앉혀놓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겠죠. 그렇게 속에 있는 걸 좀 풀어내는. 심리극의 장점이 내가 그 어떤 상황에, 그 어떤 대인관계든 혹은 내 마음의 감정에 대한 거에 내가 완전 푹 빠져들어서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리극 안에서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주변에 이제 내 마음 안에 성숙한 마음과 미성숙한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 서로 막 경쟁하는 거를 연출해내기도 하죠. 그럼 거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거를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그럼 나의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거거든요. 중계 카메라 두꺼 필름 메이커님께서도 조금 늦었네요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 이채영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미리미네님께서도 인사해 주셨네요. 네. 럭키포포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인생에서 반복해서 걸리는 덫에 대하여입니다. 사실 주제 자체가 좀 낯설고 무슨 의미지? 라는 느낌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덫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걸려 넘어지게끔 만드는 하나의 뭐 함정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걸리는 겁니다. 누가 악의적으로 덫을 설치해 놓고 내가 거기에 나도 모르게 걸려 넘어지는 거라 그러면 그건 누구나 당하겠죠. 저도 당할 거고, 안 당하면 이상하죠. 누가 교묘하게 숨겨놨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요? 근데 이 반복해서 걸리는 덫이라는 건 내가 이게 걸려 넘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여기에 덫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거를 계속 밟는 거예요. 넘어질 걸 알면서도. 그리고 넘어진 다음에 또 넘어졌네. 이건 일정 부분 아까 전에
왕코목태님이 얘기하셨나? 누가 얘기하셨죠? 선택이라고. 내가 그 덫에 걸리는 걸 내가 선택한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걸려요. 근데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선택한 거죠. 그런 인생의 덫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내용이 복잡할 것 같기는 하죠. 근데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최근에 했던 여러 가지 방송들, 아빠하고 나오거든, 아빠는 꽃중년이든 나온산이든 이런 거에서 반복된 검사가 하나 있습니다. 반복된 검사를 마치 성격 구조 검사라는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놓긴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덫, 내가 반복해서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어떤 강렬한 무의식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들이었거든요. 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이런 거죠. 버림받음에 대한 영역. 그게 불안정을 의미하죠. 내가 자꾸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 같다는 불안이 내 마음속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거기에 대한 불안을 나로 하여금 자극하게 하는 거죠. 대인관계에서. 혹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인정받아요. 나는 인정받고 승인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받음에 대한 거를 붙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게 내 마음 안의 주요 동력인 거죠. 내가 자꾸 그걸 반복하게 되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나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해요. 엄격한 기준으로 과잉 비판하는 나 스스로에게. 절대로 내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약점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걸 계속 나는 그걸 집착하고 사는 거죠. 한편으로는 내가 그 누군가를 못 믿어요. 사람들을 못 믿어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힐 거라고 생각해요. 학대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방어막을 쳐요. 절대로 이건 넘어오지 못하게. 혹은 누군가가 다가오면 내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반복하고 있는 나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생의 덫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나의, 뭐 따지고 보면 나의 행동 패턴일 수도 있고, 이게 나의 일종의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인생의 덫이라는 건 이 책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프리 영의 Reinventing Your Life라는, 이제 번역되기로는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라는 번역으로 책이 출판이 되었었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 책이 절판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이 못 구해요. 중고로밖에 못 구하실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제프리 영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증보판, 그러니까 개정판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개정판 번역이 아직까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출판사에서 계약은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 번역 작업이, 지금 이거 정신과 선생님들이 번역하셨거든요. 근데 정신과 선생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아니면 출판사에서 출판을 미루고 있나?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책인데, 그 내용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내용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읽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절판이 돼 있어서, 그래서 증보판, 개정판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혹시 이 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분이 있으세요, 혹시? 이 책 보신 분이 있으시다. 혹은 제프리 영이라는 어떤 이 인지심리학자인데요. 이 인지심리학자가 있는지, 이 인지심리학자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 인지행동 치료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버전으로 이제 스키마 테라피라는 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스키마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생의 덫을 스키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댓글창에 질문 남겨놓으시면 그 질문들 중에 이제 답변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피디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저한테 따로 보여주실 거라 나중에 그 질문들을 제가 이렇게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진님은 이 책 집에 있다고 하시네요. 상담하신 선생님께 받았다고 하셨는데, 와,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렵습니다.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이제 인생의 덫, 그리고 이 인생의 덫을 스키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스키마라는 거를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여기서는 이제 인생의 덫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일종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 감정의 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의 스키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의 틀들이 있는 거죠. 행동에 대한 패턴들. 근데 그게 내 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결정하는 패턴이 아니라 내가 성장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하나의 인생의 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스키마에 대한 정의를 어린 시절부터 일생 동안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냐? 쉽게 고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 스키마 세라피, 이 스키마를 파악해서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이 치료법들은 이 내가 알고 있는 스키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이해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스키마의 부정적인 영역들은 최대한 이렇게 좀 자제시키고, 스키마를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활용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뭐랄까요, 이용해 나가는 그런 쪽의 치료들을 하는 거죠. 이게 왕코목태님께서도 얘기하셨던 인지치료를 저한테 적용해 봤는데, 수영 전념 치료라 그래서 이게 액트라 그러죠. ACT랑 행동 활성화 치료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사실 이 수영 전념 치료랑 행동 활성화 치료가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 트렌디한 치료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전문가라 정확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공부해 나가시면서 하시면 좋은 거죠. 좋은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까 전에 이 책을 선물 받으셨다는 소수진님께서는 스키마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시네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라는 이런 개념이고, 이게 인생의 덫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생의 덫이 우리 자신의 일부가 돼서 우리를 끊임없이 조정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스키마라는 여러 영역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판단이나 행동이나 감정이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 행동, 대인관계를 결정하고, 그리고 불안과 슬픔, 분노와 같은 격렬한 감정들을 그 환경에 자극이 있을 때 이 스키마라는 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끔 만드는, 이게 인생의 덫, 뭐 스키마, 혹은 우리의 어떤 패턴, 어떤 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니님께서는 긍정적인 스키마도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스키마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성장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형성된 것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한테는 어쩔 수 없이 생긴 필요악인 경우도 있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만 했던 스키마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스키마는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나한테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한다라고 볼 수 있죠. 되게 좋은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뭐 진료실이나 가끔 이제 방송에서 활용하는 거는 이제 단축형 스키마 척도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브리프 스키마 퀘셔네어라고 해요. BSQ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스키마 척도를 뭐 가끔 활용하곤 합니다. 왜냐면은 정식 스키마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문항수가 거의 100몇십 문항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 단축형은 36문항짜리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질문에 대해 가지고 2년 동안 나 자신과 얼마만큼 일치하는지에 대한 거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검사의 특징이 1번에서 6번까지를 체크하게 돼 있는데 3, 4가 너무 많이 깔려버리면은 검사 결과가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내가 좀 해당된다 하면 1, 2나 5, 6을 좀 골라달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이것도 일정 부분 선별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감싸주고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거는 내가 정서적인 어떤 결핍들을 가지고 있는 걸 반영하는 질문일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스키마에 대한 각각의 어떤 이 책에, 아까 언급드렸던 책에 나오는 스키마에 대한 각 항목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내용들을 조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그래도 간만에 질문을 주신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서 좀 갈까요? 어비의 3종 세트님께서는 공황장애가 주변에서 옛날이랑 비교하면 많이 걸리던데 이 병이라는 게 원래 많이 걸리는 병이었나요? 아니면 최근 들어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원장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우선 공황장애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상태가 우리의 신체 증상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픕니다. 근데 이 마음의 상태가 급격하게 우리의 신체적인 증상을 자극해서 공황 발작이라 그러죠.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거를 폭발시켰을 때, 그 인사이드 아웃 2에 보면은 라일리가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 있을 때, 그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제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숨도 가빠지고 막 식은땀 나고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는 그런 게 반복되면 이제 공황장애라고 저희들이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이 공황장애는 불안이나 뭐 때로는 억울함, 조급함, 압박감, 욕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의 신체를 자극하게 되는 영역인데요. 이 병이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더 많아졌다라고 느끼는 거는 우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방송에서 많은 연예인 분들께서 혹은 방송인 혹은 뭐 기업가나 정치인 분들께서도 이런 공황장애를 경험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언론에서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낯선 질환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병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은 나한테도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증상들이 또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황 발작 같은 경우에는 일생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은 경험합니다. 다만 그 공황 발작이 내가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자주 반복되면 이제 우리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들어가지고 공황장애가 많아졌다는 건 과거엔 그러면 공황장애가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오히려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화병이나 이런 거죠. 그런 것도 공황 증상하고 일정 부분 증상이 좀 공유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걸린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식하기로 과거에는 공황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다른 병으로 인식했던 것들이 이제는 공황장애라는 어떤 명칭의 병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계카메라 두꺼 필름 메이커님께서 주신 질문은 얼굴만 봐도 그냥 짜증이 나고 싫은 관계가 있습니다.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자꾸 봐야 하는 그런 관계인데 제 감정이 자꾸 소모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을 다잡고 그러지 말자 또 얼굴만 보면 짜증이 나는데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보면 힘든 거죠. 근데 안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제가 과거에도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정신 건강에서 가장 괴로운 상태, 우리 마음에서 가장 괴로운 상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딱 말씀하신 게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괴로우신 거죠. 딱 하나를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이런 거거든요. 뜨거운 감자를 삼킬까 뱉을까예요. 근데 그걸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은 뜨겁기만 하죠. 뱉을 수 없다면 삼켜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다면 뱉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모르게 그래도 내가 마음을 다잡고 얘를 좋게 바라봐 줘야 되는 건 아닐까? 어떻게 그러고 살겠어요? 우리가 무슨 보살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요. 뭐 힘들면 그냥 실은 내색하고 같이 사시는 거죠. 실은 내색하면서 같이 사는 거죠. 혹은 그냥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고 그냥 사시던가요. 또는 내가 그냥 무시하면서 사는 거죠.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들은 들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하지만 그거는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감수해야 돼요. 근데 가장 안 좋은 건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채 그냥 전전긍긍 하고만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없어요. 왜냐면 내 결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결정을 내리시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희생은 감수하시고 거기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나마 우리의 마음의 가장 괴로운 단계는 좀 지나갈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제정신으로 인생을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결정을 하세요. 저도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딱 끊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음은 불편하지만 겉으로 그냥 가면을 쓰고 그냥 웃으면서 속으로는 화내는 거죠. 그리고 거리를 두는 거죠. 한 개 또 볼까요? 담비님께서는 두 번이나 형님네한테 당한 게 20년이 지나도 불쑥불쑥 생각나 괴롭고 지금은 가슴 한쪽 비수 꽂는 듯 통증이 생기면 바닥에 20분간 누워있다 일어나야 괜찮아집니다. 화병에 더실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어제 촬영할 때도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그 심리적 조종이죠. 심리적 조종이라는 건 타인이 나에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스라이팅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지나간 영역에 대해서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20년 지나셨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그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도 나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까지의 트라우마일 겁니다. 하지만 20년 전의 일이라면 그리고 거기서 그때 당시엔 되게 뭔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화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지금 나에게 실질적인 다른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자꾸 20년 전의 상황을 나 스스로 곱씹으면서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스스로에 대한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습니다. 이젠 내가 놓아도 되는데 내가 자꾸 과거 거를 끄집고 와가지고 나를 심리적으로 부정적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가스라이팅에서는 항상 말씀드렸죠. 끊고 도망가야 됩니다. 끊고 도망가야 돼요. 그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영역은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남겨놔야 돼요. 현재가 아닌 거예요. 트라우마의 특징이 자꾸 과거의 경험을 재경험하면서 내가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트라우마의 특징이거든요. 나는 이제는 괜찮아요. 나 이제는 든든해요. 나 이제는 강해졌어요. 난 이제 여유도 있어요. 난 이제 비슷한 트라우마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감당하고 견뎌내고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트라우마의 특징은 이미 현재 나는 이 트라우마가 현재 발생했을 때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지만 과거의 상황으로 나 자신마저 돌려놔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나약해지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당한 것 같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를 과거로 던지지 마세요. 그게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의 특징이거든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뱀이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이 있습니다. 우로보로스라고 표현을 해요. 나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 왜 물고 있을까요? 이 뱀은 자기의 꼬리를. 내가 물고 있는 이 꼬리가 자기 꼬리라는 걸 몰라요. 이 뱀은 머리 안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다른 뱀이 내 꼬리를 물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상대방의 꼬리를 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게 물어야죠. 왜냐면 내가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세게 물면 어때요? 이게 내 꼬리잖아요.
아파. 너무 아파. 내가 세게 무니까 얘는 더 세게 무네? 그럼 나는 더 세게 물어요. 그럼 더 아파. 그러니까 나도 더 세게 물어. 이거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알고 보면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게 내가 나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야 돼요. 내가 좀 기운을 빼면 덜 무네? 좀 더 기운을 뺐는데 얘도 덜 무네. 그럼 뭐가 생겨요? 이제 내가 놔도 얘도 놓아주겠네 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럼 놔야 돼요. 그럼 실제로 놓아줬죠. 그럼 그제서야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우로보로스처럼 내가 내 꼬리를 물고 있으면서 남이 나를 물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그때는 내가 기운을 좀 빼야 돼요. 자, 그래도 내용을 좀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시간이 나오면은 남은 질문들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갈수록 뭔가 이렇게 증문즉설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데, 근데 차라리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새로운 나를 여는 열쇠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덫이 총 이 책에서는 11가지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 제프리 영 선생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 덫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시면서 지금 17개까지 늘었고 아마 더 늘어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책에서는 어쨌든 11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 11가지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르면 제 생각엔 한 10분 정도, 한 45분 정도까지 하는 데까지 하고 남으면 남겨놨다가 남는 시간은 여러분들 질의응답 시간으로 또 가져가고 남은 건 다음 주에 할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거는 버림받음에 대한 덫입니다. 이 표현을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라는 거거든요. 어떤 걸 것 같으세요? 내가 자꾸 누군가한테 버림받은 경험이 어렸을 적부터 있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서 살아가기 힘든 시기에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될 시기에 누군가가 자꾸 떠나간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내가 되게 그 상황에서 혼자서 생존하려고 치열하게 애써야 되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게 계속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할 때마다 내 마음 안에는 이 상대방이 나를 또 언제 버리고 떠나갈지 모른다라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이 관계 안에 나를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참 안정적인 사람이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 진정으로 돌봐주는, 진정으로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서는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 괴롭죠? 나는 충분히 옆에 있어줄 수 있는데 얘가 자꾸 나를 신뢰하지 않고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것처럼 사람처럼 막 스토킹해요. 집착해요. 자꾸 확인해요. 그리고 조금만 늦으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그러면은 같이 있어주기가 괴롭죠, 상대방도. 그럼 실제로 상대방도 결국엔 떠나게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역시 얘가 날 버리고 떠났어. 나의 이 버림받음에 대한 덫은 더 강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림받음에 대한 덫의 어떤 배경에는 내가 어린 시절 부모님을 떠나보낸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떠난 경험이 있었다거나 나를 돌봐주는 주 양육자가 너무 불안정해서 옆에 있어줄 때도 있지만 막상 내가 너무 필요할 땐 또 옆에 없었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이 언제 나를 버리고 갈지, 언제 내가 필요할 때 없을지에 대한 불안이 생기죠. 그리고 어린 시절 부모님이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싸울 때 서로 이혼하겠다 그러면은 언제 나의 부모님 중에 한 명이 나를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나를 버리고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버림받음의 덫이 자극되겠죠. 형성되겠죠. 혹은 부모님이 계신데 이 부모님은 항상 되게 무관심해요. 나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날 돌봐주지 않으니까 이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에 대한 염려를 항상 안고 사는 거죠. 때로는 부모님이 너무 과잉보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는 부모님한테 너무 의지해 있죠. 그럼 나 혼자서는 세상을 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청소년기가 넘어가고 성인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부모님의 돌봄 속에서만 있었어요. 과잉보호를 다 받으면서 산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에도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이제 내가 성인이 됐다고 나를 둥지에서 밀어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자꾸 생길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어찌됐건 간에 이거에 대한 극복에 대한 언급은 안 드리고 이런 덫들이 있다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불신의 덫이에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나는 사회를 신뢰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나를 언제 괴롭힐지 몰라요까지. 이건 학대의 영역이죠. 이건 뭐 당연히 어린 시절의 학대가 포함되겠죠. 잘 대해주다가도 부모님이 어느 한순간 막 또 학대를 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러면은 나는 안정감을 가질 수 없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나한테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언제 나를 또 괴롭힐지 몰라. 언제 나를 학대할지 몰라.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 이게 딱 틀처럼 고정되는 거죠. 그럼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믿기가 어려워요. 사회를 믿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웃으면서 다가와도 저 웃음이 언제 내 뒤통수를 칠지 몰라요. 내가 내 마음 안에서는. 가족들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자랐다면. 그럼 나는 내 마음에 안정감이 없으니까 사회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있으면 자꾸 처벌을 하고 보복을 하고 협박을 했어요. 그게 선생님이 됐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됐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됐을 수도 있겠죠. 혹은 직장 초년기에 직장 상사한테 이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연인한테도 이런 일을 당했을 수도 있죠. 그럼 난 항상 이 누군가가 나를 협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에 대한 걸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불신의 덫을 만드는 거죠. 그럼 내 마음 안에서 자꾸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아무리 저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줘도 그 뒷면에는 안 좋은 의도가 있을지도 몰라. 결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처 입은 트라우마에서 기인하는 거겠죠. 왕코 목태님이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애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안정감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정서적 박탈감에 대한 덫. 이거는 이 정서적 결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결코 사랑받을 수 없을 거야. 뭐 당연히 부모님이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렇죠. 차갑고 애정이 없는 양육자. 진짜 아주 기본적인 돌봄만 해줬어요. 먹고 자는 것만. 근데 뭐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날 돌봐주거나 보호해주거나 안아주거나 울고 있을 때 나를 달래주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은 없는 거예요. 혹은 항상 혼만 나는 거죠. 과거에 과거도 아니죠. 뭐 최근까지도 뭐 가끔씩 이게 결국에는 교회에서 나온 노래긴 합니다만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노래가 나왔을 때 이 정서적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노래는 너무나도 큰 위로를 주죠. 당신은 태어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근데 난 성장 과정에서 그런 걸 느끼지 못하면서 자랐던 거예요. 그 누군가의 따뜻한 돌봄을 받은 적도 없었고 그 누군가의 충분한 관심을 받은 적도 없었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울고 있을 때 나를 달래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할 정도로 상처 입었을 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살아오면서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나 봐.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받을 노력도 하지 않아요. 내가 그 어떤 사회적인 시도도 하지 않아요. 메마른 사람 있잖아요, 보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차피 사랑받으려고 노력해봤자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의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메마른 삶의 패턴을 반복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소외의 덫입니다. 이건 내가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좀 전까지는 이제 정서적인 결핍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였다면, 불안정성. 이거는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내가 사회에서 섞일 정도로 그만큼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랑 함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은 더 그 뭐랄까요, 정서적인 어떤 상태가,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조금은 좀 덜 불안정한, 뭐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그 어렸을 적에 부모님하고의 관계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사랑은 받았어요. 어느 정도의 애착은 있어요. 근데 친구들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청소년기나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괴롭힘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비교당하고 열등감을 만들거나 모욕당하거나. 그리고 어렸을 때는 비교적 사랑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가족 전체가 이 큰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이 이 사회적 소외의 덫에 빠져 있는 거죠. 부모님도 직장을 잃고 사회에서의 어떤 그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지 못한 채 고립해서 살고 있고, 그 틀 안에서만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한테 사랑은 받아요. 근데 내가 사회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마다 뒤로 빠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섞이려고 하지 않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애들 놀고 있으면 같이 가서 같이 놀자 뭐 이런 거 못하고 계속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내 마음 안에 나는 쟤네들과 어울리지 못해. 쟤네들은 나랑 같이 놀아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막상 같이 놀더라도 저 친구들이 날 싫어할 거야. 억지로 놀아주는 걸 거야. 나는 잘 맞출 수 없을 거야. 이런 것 등등이죠. 질문 한 개만 더 할까요? 덧? 그럼 아마 반 정도 한 걸 거거든요. 11개 중에서. 그 다음에 덫은 의존의 덫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 누군가한테 다 의지하는 거죠. 의존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마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나 혼자서 해낼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 그 누군가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난 못할 거기 때문에. 뭐 이건 당연히 어렸을 적에 과보호가 있겠죠.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부모님이 안 돼. 너 이거 위험해. 너 이거 못해. 너 이건. 이거 엄마 아빠가 대신해 줄게. 하지 마. 우리가 할게. 그럼 아이들은 당연히 나는 못하나 봐. 나는 할 수 없는 건가 봐. 난 어차피 해봤자 안 되나 봐.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부모가 대신해 주는 거죠. 이런 경우도 꽤 많죠. 이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대신해 준 다음에 애가 성과가 좋아요. 근데 막상 그거는 애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부모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애가 혼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게 고학년이 됐을 때죠. 고등학교나 대학교가 됐을 때. 그때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모님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거까지.
초중학교까지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중학교 넘어가면서부터 공부를 못해요. 그거는 부모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거 우리가 대신해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아이가 자기 혼자서 무언가를 했을 때 부모로부터 혼나요. 아이니까 당연히 서툴죠. 좀 못할 수 있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좀 삐뚤빼뚤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그래 잘했어. 그래도 야 이 정도면 충분해. 야 처음 한 거 치곤 진짜 괜찮다. 이게 아니라 야 너 이것도 못하냐? 야 이런 건 좀 맞췄어야지. 그냥 너 하지 마. 내가 할게. 나 갑자기 좀 반성되네. 네, 여튼.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반대로 과보가 아니라 그냥 방임이에요. 애한테 다 맡겨놓은 거예요. 애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죠. 그냥 부모가 안 해준 거예요. 부모가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애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애 혼자서는 막 정말 치열하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부터 뭐 동생들도 다 챙겨야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마음 한구석은 어떻겠어요? 나 이제 너무 힘들어.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나 누구한테 좀 의지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애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도 꽤 많았죠. 초등학교 누나가 깐난쟁이 어린애 챙기고 있는 경우도. 그 엄마가 방임을 한 거죠.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사는 게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 경우에 이 어린 누나는 어쩔 수 없이 챙기고는 있는데 얼마나 버겁겠어요. 그러면 마음 안으로 계속 자기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다리 아저씨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의존해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성인이 됐을 때 그 의존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또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죠. 다 연결돼 있어요, 덫들은. 그래서 우리의 덫이라는 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묶여가지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덫들에 대한 부분, 스키마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해가지고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네. 이 덫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덫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사회적으로 서바이벌에 나가거든요. 요번에 제가 방송 보고 보니까 제가 서바이벌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저 자신이 반영된 거겠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할까요? 네.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조금 자기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되는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좀 심각한 내용이었는데 뒤로 가면 또 조금 가벼운 내용의 덫으로 바뀝니다. 다음번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질문 좀 마무리를 좀 하면 한 5분 정도 하고 넘어가죠. 아크님께서는 선생님이 인터넷 세상 속 타인의 삶을 보면서 SNS겠죠? 타인의 삶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며 내 삶을 비관하게 되고 괜히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는 저를 보면 정신적으로 힘든데 비교하지 말자고 다짐해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가장 단순하게는 SNS를 안 보시는 거죠. 이게 그게 어디 쉽나요? 트렌드는 쫓아가야 되잖아요. 남들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은 바라봐야 하고요. 다만 이건 중요합니다. SNS 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 사람의 진실된 삶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도 SNS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되게 화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소위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아이덴티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직업이에요. 우리가 TV에서 아이돌들을 보죠. 아이돌들은 상당히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사람, 그 아이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체와 우리가 바라보는 아이돌의 모습은 사뭇 차이가 있겠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 아이돌 사람에게는 이 아이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괴리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물론 비욘디 분들은 제가 얼마만큼 저의 모습과 저의 개인적인 모습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그걸 모르고 그냥 방송을 일회성으로 보신 분들은 와, 이광민 선생님 같은 분이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 우리 아빠가 이광민 선생님 같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거는 저희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저희 실제 생활은 다르죠. 그런 것처럼 아크님께서도 그 SNS상에서의 그 무언가를 바라볼 때 아, 이건 어디까지나 이 사람의 사회적인 정체성 때문에 일정 부분은 꾸며져 있는 영역이야 라는 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혹은 내 아는 사람이 SNS상에 그런 것들을 올려요. 그럼 그거는 아, 얘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 자랑이라는 거는 우리의 아주 일상이면 자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의 일상은 좀 다르지만 일정 부분 플렉스한 영역이 있으니까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얘는 그냥 오랜만에 이런 거 플렉스해서 올렸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굳이 억울해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걔한테도 드문 일이기 때문에 올린 걸 거 아니에요. 혹은 인플루언서들이 아, 그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의 그냥 사회적인 직업적 정체성이라고 바라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이헤이님께서는 저는 원래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세상 티 없이 맑음 그 자체인데 그것이 알고 싶다나 꼬꼬무 같은 사회 이슈를 보고는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다운이 됩니다. 불의에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런 걸 안 보는 게 좋은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왜 굳이 보세요? 아,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나 꼬꼬무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아, 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는 출연을 할 때도 가끔 있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해서 본다기보다는 사회적인 관심 때문에 봐요. 저도 볼 때는 불편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때로는 되게 안타깝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우리 사회가 무섭고 그런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나 자신이 막상 두렵고 겁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걸 바라본다면 그건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불편한데 억지로 보시는 건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 혹은 내가 지향하는 바가 아, 나는 그래도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걸 꾸준하게 조금 쫓아가고 싶어, 파악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렇다고 하면 봐야죠. 뉴스를 볼 때도 뭐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지만 나쁜 얘기가 더 많잖아요. 정치 관련된 얘기도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근데 아,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의 하나의 영역이니까 그래도 내가 관심을 가지면서 봐야지 라는 거라면 그럼 억지로 하는 거죠. 공부 같은 거잖아요. 내가 공부가 재밌을 리가 없잖아요. 공부는 괴롭죠. 근데 내가 그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면 그럼 내가 괴롭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님에게 이 꼬꼬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것들이 나의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괴롭더라도 봐야죠. 근데 내가 좀 쉬고 싶어. 내가 뭔가 힐링이 필요해. 내가 방송을 보면서 그냥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 그때 이걸 보는 거는 저는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한 개 정도만 더 볼까요? 럭키포포님께서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학대와 버림을 받았던 상처와 원망이 내 아이를 낳고 나니 더 깊어졌어요. 이렇게 바라보기만 해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식이라는 존재인데
왜 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 너무 괴로워서 매일 웁니다. 그런 부모님이 이제 암이 사기라고 알려왔어요. 연민도 안 느껴지는 제 자신에게 죄책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제 평생의 덫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님 세대가 다르고 우리 세대가 다르고 우리 자식 세대가 다르죠. 럭키포포님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은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돌볼 여유도 없을 정도의 그 무거운 짐들, 무거운 다른 짐들을 들고 계셨겠죠. 물론 그거를 이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해해 줄 필요도 없고 용서해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짐이 있을 따름이죠. 그리고 나는 나의 짐이 있죠. 그리고 나의 짐 안에는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안고 가야 할 짐 안에는 나의 자녀도 있는 겁니다. 저는 발전이란, 사회의 발전이란, 인류의 발전이란 부모 시대에서 가지지 못했던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자녀 세대가 가져가고, 부모 세대에서 잘못됐던 삶의 영역을 자녀 세대에서 고쳐나가는 게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근데 지금 럭키뽀뽀님께서는 적어도 부모 세대의 삶의 자세보다 더 나은, 더 발전된, 더 성숙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긍정으로 키운 이분의 자녀가 더 세상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세상에 더 좋은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에게는 암이라는 새로운 짐이 또 생기셨을 겁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짐이 아니라 부모님의 짐이에요. 그 짐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부모님이 짊어져야 될 짐이에요. 내가 여력이 된다면 그 옆을 같이 걸어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내 짐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엄연히 부모님의 짐이에요. 그리고 내 삶에 여력이 없다면, 나는 내 자식을 키우는 거라도 빠듯하다면, 그러면 내가 굳이 부모님하고 같이 걸어드릴 필요도 없어요. 부모님이 나랑 함께 걸어주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왜 굳이 부모님하고 같이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죄책감으로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으로부터 얻었던 나의 상처는 내가 나의 자식을 부모님이 나를 키우듯이 기르지 않고 더 발전된, 더 성숙한 형태로 기르고 키우고 있다는 거에서 내가 스스로 치유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자녀가 내가 어렸을 때의 모습보다 더 안정감 있게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덫들 있잖아요. 그런 덫들이 뭐 나한테 일정 부분 있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도. 근데 내 자식은 그런 덫들이 보이지 않아요. 훨씬 자유롭게 살아요. 그런 걸 바라본다면 그때는 스스로 괴로워하거나 혼자서 우는 거는 그만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 세대보다 내 세대가 더 나아졌고, 내 세대보다 우리 자식 세대는 더 나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헤이헤이님께서 선생님에게도 덫이란 게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덫이 있죠. 많습니다. 저도 엄청 많죠. 근데 그 덫이라는 걸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제가 오늘 슬라이드 맨 마지막입니다만 덫은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패턴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어요. 다만 내가 바라보고 도망치지 않고 이 덫에서 도망치지 않고 안 보려고 하지 말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내가 일정 부분 내 삶에서 활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뭔가 이렇게 좀 뭉클뭉클하네요. 마음이. 비가 와서 그런가? 그렇게 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또 정신과 의사의 세상을 읽기로 이 B1D에서 여러분들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